오늘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정보TV MC 연희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게스트분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1호학번에 재학 중인 김형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재학 중인 13학번 신성욱이라고 합니다. 두 분 다 오늘 물리학과 편에 흔쾌히 출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물리학과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과 소개로 넘어가서 물리학과라 하면은 당연히 물리라는 학문에 대해서 탐구하는 어떤 순수 학문이겠지만 두 분이 물리학과에 재학하고 계시니까 물리학과란 이런 걸 배우는 과다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지금 4학년이고 물리를 약간 4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항상 물리가 뭐냐 하고 물으면은 쉽게 대답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깊은 학문이고 넓은 학문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물리는 뭐냐면은 이 자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그 끝을 찾아가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학과는 바로 그 끝을 찾아가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물리도 말 그대로 이 자연 속의 모든 현상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가장 멋진 학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서 두 분 어쨌든 다른 학교지만 같은 물리학과에 재학 중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물리학과에 들어가는 입시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어떤 방법으로 진학을 할 수 있는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로는 당연히 크게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이제 정시는 수능을 거쳐 오는 선발 전형이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왔는데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로 넘어오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의 베이스인 논술이 사라지면서 이름이 일반 전형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학생부에 좀 더 치중하는 전형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수시 같은 경우 5개, 일반 전형, 고교 추천 1, 2, 그리고 특기자 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윤등 특별 전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일반 전형 고교 추천 1, 2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학생부를 통해서 1차 서류를 거르게 되고 약간의 면접에 대한 비율이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고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하게 되는 경우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마찬가지로 서류 100, 2단계는 면접까지 거쳐서 오지만 이제 수능 최저가 없다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전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입학처에 나와 있는 정보를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세밀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성우 씨의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되죠? 비슷한데요. 당연히 정시랑 수시가 있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능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생부를 많이 보냐 아니면은 논술을 보냐. 그래서 논술을 보는 거를 일반 전형이라고 하고요. 학생부를 많이 보는 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면접을 더 많이 보냐 아니면은 그 학생부를 더 많이 보냐 해서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두 학교의 물리학과 입학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봤고 두 분은 어떤 전형으로 들어오셨나요? 성우 씨는? 네, 저는 1, 3학년도에 입학했는데 그때 정시 최초합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정시 컷이라고 하면 사실 그때 당시의 점수라서 지금이 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그때 연대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380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또 환산하는 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제 아래로 1, 4학번 같은 경우에는 컷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거의 의대 바로 아래 수준으로. 1호학번 때, 16학번 때는 그냥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과대에서 중간 정도? 그리고 이번에 17학번 때가 약간 많이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시 컷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년 그 과의 인기나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1호학년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전형 이름이 과학인재 전형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우선 서류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내신을 보고 비교과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대략 동아리나 연구 실적 같은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항목을 보고 1차 평가를 거친 이후에 1차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이제 보게 되고 면접을 합격한 이후에 서류 점수와 면접 점수가 합쳐져서 최종 합격을 결정짓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인재 전형이라 하시니까 네. 그 본인이 어떤 식으로 그 전형을 준비해 오셨는지. 사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 자체가 과학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능으로 평가하는 일반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을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에서부터 자체로 당연히 특기자 전형을 준비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면 사실 내신 비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신보다도 비교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R&E 그리고 또 과제 연구 그리고 과학 수학과 관련된 동아리, 그 외에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수학과 경시대회 같은 것들에서 많은 참여를 했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물리학과를 졸업 후에 실제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제 학번 자체가 높지가 않아서 정확한 통계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물리학과가 자연과학, 즉 기초과학 분야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대학원의 진학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진학률은 약 한 고대 물리학과 기준으로는 40에서 50% 정도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나누면 자대와 타대, 즉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아닌 학교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학과 교수님과 컨택을 할 수 있는 그 뭐 연구실 뭐 인턴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 아래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나는 물리학과보다 조금 더 공대 쪽으로 빠지고 싶다는 친구들은 공대로도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대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아시다시피 서울대, 카이스트,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고려대를 제외하고 타대로 빠지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유학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것이 그냥 취업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 30-40%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뭐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많이 취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 중소기업들도 많이 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 20% 정도는 교직 이수를 해서 물리 교사가 된다던가, 아니면 좀 특이 케이스지만 약대 준비를 해서 약사로 전향하는 분들도 한두 분 보이시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이제 물리학과를 살려서 법조계로 진학하시는 변리사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기술고시를 보시는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 기술고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13학번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대학원을 진학을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지금 연대대학원, 자대에 진학을 했고, 아닌 친구들은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카이스트를 가거나 서울대를 가거나 뭐 다른 타대로 진학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바로 취직을 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학부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왜냐하면 학부만 나와서는 약간 전공을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여러 다른 분야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대학원 뭐 석사만 나와서 취직을 한다거나 하면은 고체 물리 쪽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나 전자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분들은 특이한 일 하는 분들도 많죠. 뭐 예술 쪽에 나가 계신다거나 뭔가 되게 자유인으로 사신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두 분이 아까 학과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본인 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대표적인 강의를 소개를 해줘서 물리학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신다 하니까 뭐 어떤 대표적인 강의가 있는지. 우선 제가 준비한 과목은 수리물리학이라는 과목이고요. 그래도 수리물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이 맞지만 엄밀히 분류를 하자면 물리학보단 수학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물리의 기본적인 툴은 바로 수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학에서 그 베이스를 다진 이후에 천천히 물리에 대한 심화 지식들을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리물리학에서 벡터 칼큘러스, 선형대 수학, 미분 방정식, 그리고 복수함수 등 여러 가지 수학적인 개념들을 다 배우고 나서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쌓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2, 3학, 4학년 때 전공을 배우는 일반역학, 전자기학, 그리고 양자역학, 현대물리까지 다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 툴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서 이렇게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배우겠지만 선형대 수학 그리고 벡터 칼큘러스, 미분 방정식 특히 공대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거의 다 수학입니다. 네, 이 수학적인 베이스, 예를 들자면 역학 같은 경우도 그 미분 방정식이 없으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없다시피 그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알아야 역학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리 물리학은 이제 물리학과 학부 과정에서의 더 심화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역시 물리학과 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그 양자역학을 준비했는데요. 또 양자역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아주 작은 세상을 기술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전자나 양성자 이 정도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상을 기술하는 학문인데, 이 양자역학이 왜 유명하냐면은 우리 일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병이 여기 있다는 걸 아는데,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이 병이 여기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는 어떤 물체의 위치나 운동량, 에너지 등을 특정을 해서 관측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법칙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의 위치, 운동량,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느냐, 결국 이게 궁금한 게 고전역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위치나 운동량 이런 것들을 특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스테이트를 다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의 스테이트가 있고 그 스테이트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스테이트라는 게 어떤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뭔가 불확실한 세계에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작 궁금한 진짜 정보들, 이 전자의 위치라던가 운동량, 얘네들은 확률로서밖에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치나 운동량은 그 스테이트 안에 있고, 우리는 이 변해가는 스테이트를 보고 이 스테이트 안에서 얘네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일은 이 위치나 운동량을 고전역학에서는 동시에 알 수 있었다면은 양자역학에서는 동시에 정확히 아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양자역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냐? 이게 저희 학교에서 쓰는 그 교재거든요. 뭘 배우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변하는 방식을 기술하는 게 바로 슈레딩거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양자역학 학부 때 배우는 건 내내 미분 방정식을 풉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구해요. 그래서 그 상태를 포텐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물 모양의 포텐셜을 줬을 때, 아니면은 이차함수 모양의 포텐셜을 줬을 때, 혹은 포텐셜이 아예 없을 때 그 스테이트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관찰해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 가서는 뭘 배우냐면은, 이제 그럼 스테이트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에서 살짝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를 공부를 해요. 어떤 걸 배우는지 물리학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들었을 것 같고, 이번 4년 시즌2부터는 구독자 질문 코너가 들어가는데, 실제 구독자분들이 물리학과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제가 3가지 뽑아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물리학과에서 교직 이수가 가능한가요? 그럼 가능하다면 그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지? 가능하고요. 2학년 1학기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쟁률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교직 이수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도 13학번이고 자기 때 이후로 경쟁률 1을 넘은 걸 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세지 않은 걸로. 물리학과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학과 정원의 약 10% 정도 교직 이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정원은 44명이고 44명이기 때문에 10%약 4명 정도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 1학번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4명 선발에 4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딱 1이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원 합격하게 된 걸로 보아 다른 특별히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건 없는 것 같다고 느꼈고, 그래도 혹시나 1이 넘는 경쟁률일 때는 결과적으로 학점 그리고 그 적합성 평가를 또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교직 이수는 2학년 때밖에 뽑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1학년인데 아니면 3학년, 4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내 꿈을 교사로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자기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2학년 때 늦지 않게 교직 이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서 물리학과 분들이 다른 과 이중 전공을 많이 하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어느 과랑 이중 전공을 하는지. 일단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학생들의 약 50% 정도는 이중 전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이중 전공 학과는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전기전자공학부인 이유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취업과 이렇게 연관도 많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베이스를 갖고 이제 공학으로 넘어가서 뭐 대학원 진학이나 이제 추후에 발판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전기전자공학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 컴퓨터,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심리학과나 문과대를 넘어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몇몇 학과들은 학점 제한과 굉장히 인원 제한 그리고 자기소개서까지 요구하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마찬가지로 교직이수와 같이 준비를 1학년 때부터 늦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성공적인 이중전공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중전공을 어디로 하냐 물어보면은 일단 굉장히 다양해요. 제 주변에서는 심지어 사학과나 문화인류학과 이런 데로 이중전공하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쪽은 이과대나 공대 쪽으로 이중전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로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 아니면 뭐 기계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전자 그쪽으로 이중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물리학과에서 수학을 잘 못하면 힘든가요?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수학을 도구로 삼는 학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을 잘할수록 유리하고요. 어떤 과목은 아예 수학 베이스가 없으면 따라가기 힘든 과목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학을 열심히 하고 잘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하지만 노력하면 물리학과에 진학한 이후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라는 학문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분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고 깊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 이론 물리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진짜 궁금한 걸 실험을 통해 알아내겠다는 실험 물리 부분도 있고요. 우선은 수학보다 그 물리 자체를 자기가 즐긴다면 그 뒷부분 다 노력을 극복하고 수학이 덜 쓰이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원래 물리라는 게 수학으로 쓰여진 자연의 시거든요. 근데요, 시를 읽으려면 일단 그 언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모르는데 한시를 어떻게 읽어요? 수학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 시를 읽을 때 필요한 언어의 스킬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시를 읽고 음미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국어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에서 쓴 수학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물리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따라올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럼 이거는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건데 수능이나 공부를 할 때 물리 1, 2를 하는 게 아무래도 물리학과 진학할 때 훨씬 유리한가요? 일단 유리는 해요.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저는 물투 안 했거든요. 근데도 네, 잘 했어요. 그게 충분히 이제 1학년 뭔가 전공 기초나 여러 가지 교양에서 맞아. 커버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충분히 다뤄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능과 관련 없는 전형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보기는 했지만 차마 그 등급이 처참해서 말씀을 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 공부를 물리로 했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1학년 때는 그만큼 내가 공부를 덜 해도 된다라는 말과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 수능 때 했던 공부가 1학년 때 필수 교양 물리학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조금 놀고 다니고 싶다. 그러면 딱 물리학을 선택하셔서 학과에 대한 많은 정보들 두 분과 함께 알아가서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벌써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는데 이 전국에 저희 연구TV를 시청하시고 또 앞으로 볼 구독자분들과 물리학과를 희망하는 꿈나무들을 위해서 두 분이 한마디씩 희망찬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물리학이라는 걸 전공으로 선택하기에 가장 힘든 고민이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이게 나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진 않을까? 그리고 요즘 사실 자연과학보다 공학 쪽이 조금 더 전망이 밝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 기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연과학의 기초인 물리는 그 어떤 공학 분야로도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알아가면 알아볼수록 더 매력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고 그리고 이제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 물리학과에 진학하셔서 꼭 얼굴을 뵙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물리학은 정말 멋진 학문이거든요. 그냥 모든 과목과 비교해서 가장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리학과를 지망한다는 거는 정말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과목 뭐 힘들 것 같은데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 그대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해서 멋진 한 분 같이 하길 빌겠습니다. 두 분 다 수험생들이나 뭐 학생들을 위한 덕담 잘 들었고 이쯤에서 오늘 4년 물리학과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